예, 예, 우리 기본소요 188페이지부터 보겠습니다. 가장 조건이죠. 좀 특이하게 이렇게 법전의 순서 반대로 이제 기본소를 왜 이렇게 편찬했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어떤 편찬 의도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인데 원래는 이쪽부터 나와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147조 여기서부터 나와야 돼요. 이번에는 PPT 활용보다는요 이렇게 지시봉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조건 이거부터 볼 텐데요. 자, 우리 기본소에 보시니까 조건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위반한 때 그 법률 행위는 무효로 한다라고 해서 그걸 불법 조건이라고 얘기하죠.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위반한 사항을 대응을 할 때 불법 조건이다. 그리고 제2항의 189페이지에 조건이 법률 행위 당시 이미 성취한 것, 그 이미 성취한 것 밑줄 쳐놓고 이게 기성이에요. 그 조건이 정지 조건이면 조건 없는 법률 행위를 하고 예, 해제 조건이면 무효로 한다라고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여기서 한번 보시자고요. 기성 조건이 정지 조건이면 조건 없는 법률 행위로서 유효가 되는 거고 기성 조건이 해제 조건이면 무효로 하겠다라고 하고 있죠. 이게 요 내용입니다. 예, 그다음에요. 제3항에 조건이 법률 행위 당시 이미 성취할 수 없는 것, 그 이미 성취할 수 없는 것 밑줄 치면 그게 불능 조건이란 뜻이에요. 그 조건이 해제 조건이면 조건 없는 법률 행위를 하고 그러니까 불능 조건이 해제 조건이면 조건 없는 법률 행위니까 그냥 유효인 것이고 그 뒤에 그 조건이 정지 조건이면 무효로 한다. 그래서 불능 조건이 정지 조건이면 무효로 한다. 그래서 부정한 행위라면 무효다. 기왕에 했던 것도 무효다라고 해서 불정무 기해무 해놓고 나머지는 꺾기 한 번씩 해서 조건 없는 법률 행위로서 유효가 된다라고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볼 건 이거 불정무 기해무는 요거 이제 말 맞춰서 찾아내면 됩니다. 예, 그래서 요거는 나오면은 아주 쉽게 나올 수 예, 맞출 수 있어요. 자, 그 양쪽 가로 나의 불법 조건 있죠. 이 불법 조건은 조건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위반하는 조건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불법 조건인데 거기 예컨대 부부생활 종료를 해제 조건이라는 증여계약은이라고 했는데 이거 부부생활 아니고요. 지우십니다. 부첩 관계인 부부생활이에요. 처 있는 판례 내용이 그거예요. 처 있는 남자가 다른 여자와 부부생활을 영위하기로 하고 부첩 관계인 그 부부생활 종료를 해제 조건으로 하는 증여계약은 무효다. 그렇다는 얘기는 내가 첩한테 우리 부부생활 하는 거야. 그리고 부부생활 영위되는 동안 내가 너한테 차 사줄 거야. 그 대신 부부생활 우리 첩관계가 끝나면 차 돌려주고 가. 이 조건인데 그러면 그 여자분이 차를 계속 쓰고 싶다. 그러면 첩생활을 계속 해야 된다. 그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건 첩관계 유지 강화할 목적의 계약이다라고 해서 그건 무효인 거죠. 부부생활이 아닙니다. 부첩관계다라고 알아두셔야 됩니다. 판례가 분명히 부첩관계인 부부생활의 종료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시험에도 분명히 부첩관계인 부부생활이라고 나오던가 아니면 부첩관계 종료를 이렇게 나오던가 둘 중에 나오지 부부생활이라고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는 부첩관계 종료에 지장을 주는 것이다 라고 해서 공소양속에 반하는 것으로서 무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그래서 그 불법 조건이요. 이 불법 조건은 조건만 무효가 아니라 법률행위 전부가 무효다라고 하는 것도 같이 알아두셔야 됩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들이 시험에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자, 그다음에 느닷없이 이제 이쪽으로 가죠. 조건을 붙일 수 없는 법률행위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조건과 친하지 않은 법률행위들. 거기 공익상 허용하지 않는다, 사익상 허용하지 않는다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그런 거 필요 없고요. 그래서 그냥 어음수표행위, 단독행위, 신분행위 그래서 단신 깜짝 놀랄 정도로 어린애다 그런 거죠. 그래서 어음수표행위, 단독행위, 신분행위 거기 공익상 허용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 이건 뭐예요? 신분행위 얘기하는 거예요. 가족법상 법률행위요. 그래서 이거 조건 붙일 수 없고요. 사익상 허용하지 않는다. 뭐 단독행위하고 어음수표행위다라고 하는데 공익상, 사익상 절대 구분하지 마십시오. 그냥 요 세 개다라고 하는 거고요. 특히 어음 보증에 조건을 붙이는 건 이거는 거래 안전성을 해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음 보증에는 조건이나 기한도 다 붙일 수 있다. 그래서 어단신 그리고 끝내겠습니다. 붙이면 무효가 된다. 그래서 거기 3번에 조건을 붙인 경우에 무효가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또 다시 이제 이쪽으로 오죠. 이쪽으로 와서 150조 조건의 성취 및 불성취 의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쪽으로 쓰겠습니다. 요 내용입니다.
조건 성취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 성실에 반하여 조건을 성취시켰다. 즉 반칙을 시켜서 조건을 성취시켰다. 그럼 상대방은 어떻게 할 것이냐. 조건의 불성취. 상대방은 그 조건이 성취한 것으로 여기죠. 불이익 받을 자가 신의 성실에 반해서 조건 성취를 방해한 경우에 상대방은 조건의 성취를 주장할 수 있고요. 조건 성취로 이익을 받을 자가 그 신의 성실에 반하여 조건을 성취시킨 때는 상대방은 그 불성취를 주장할 수 있다. 150조입니다. 어떻게 151조 먼저 하고 120조가 지금 나중에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러면 조건 성취로 의제되는 시기 하나만 더 보면 되는 겁니다. 요거에. 그래서 오른쪽에 효과 중에 로마자 2번 있죠. 조건 성취로 의제되는 시기예요. 조건 성취로 의제되는 경우 이때는요. 신의 측에 반하는 행위가 없었다라면 조건이 성취되었으리라 의제되는 시점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아들이 시험 보러 가서 990점 토익 맞아 올까 봐. 그러면 차 사줘야 되니까 이걸 방해하기 위해서 막 그냥 커튼 쳐놓고 시험 보러 가는 걸 방해했다. 그럼 아들이 눈 뜨자마자 길길이 뛰면서 차 사주세요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성적 발표일까지 기다렸다가 아버지가 방해하지 않았으면 오늘쯤 성적이 발표가 나왔을 겁니다. 오늘 차 사러 가십시오 라고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조건부 법률행위의 효력이다 라고 하는데 조건부 법률행위의 효력은 지금 원래 147조 나오고 148조 나와야 되는데 여기서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또 거꾸로. 그래서 149조가 아니라 이건 또 148조부터 나오고 있죠. 조건이 있는 법률행위의 당사자는 조건 성부가 미정인 동안에 조건 성취로 인하여 생길 상대방의 이익을 해야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 하고요. 자, 149조가 나올 겁니다. 이게 침해하게 되면 그거는 뭐가 된다는 얘기죠. 불법행위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무자의 침해인데 제3자의 침해 뭐 이런 것도 필요 없고요. 거기 192조에 보면은 192페이지 하단부에 보면은 양쪽 가로 2번이 볼 거예요. 조건부 권리의 처분이다. 근데 여기 또 법조문도 지금 안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조건부 권리의 처분인데 조건의 성취가 미정인 동안 조건부 법률행위도 조건부 법률행위에서 발생하는 권리 의무도 일반 규정에 따라서 처분 상속 보존 담보로 할 수 있다. 그렇죠. 이번엔 또 처분 상속 보존 담보로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조건부 권리도 기대권 희망권이라고 해서 현존하는 권리로 보는 거예요. 물론 구체화되는 건 나중에 구체화된다라고 하더라도 현존하는 권리로 봐서 침해 금지 조항과 적극적으로 처분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조항이 들어가 있다. 조건부 권리도 이렇게 보호한다라고 하는 거고요. 조건 성부 확정 후의 효력이다. 그래서 조건 성취인데 정지조건부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그리고 불성취에는 무효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이런 거고요. 이에 반해서 해제조건부 법률행위는 이게 147조거든요. 해제조건부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효력이 소멸하고 불성취로 확정이 되면 그 효력은 소멸하지 않고 본래 효력이 유지가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조건이 성취하면 그때부터 효력이 발생하고 조건이 성취가 되면 그때부터 효력이 발생하고 그때부터 효력이 소멸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무효가 유효로 되는 조건이고 유효가 무효로 되는 조건이다. 발생하고 소멸한다. 원칙적으로 비소급인데 당사자 합의로 소급표를 정할 수 있다. 147조 3항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래서 조건 성취로 효력이 발생하는 시기는 거기에 조건 성취력은 원칙적으로 소급표가 없다. 그래서 장래를 향해서 효력이 발생하는데 밑으로 세 줄 쭉 내려가면 당사자 의사표시로서 소급표를 인정하는 것은 무방하다라고 해서 이게 147조 사망입니다. 사망. 그래서 우리는 정상적인 순서대로 한번 해보면은요. 이렇게 정지조건부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효력이 발생하고 해제조건부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효력이 소멸하는데 이러한 조건부 권리 이걸 기대권 희망권이라고 해서 이 권리도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148조에 조건부 법률행위의 당사자는 조건 성취가 미정인 동안 조건 성취로 인하여 생길 상대방의 이익을 해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침해 규정도 있고 이 권리도 일반 재산권하고 똑같이 처분 상속 보존 담보로 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여기 실제 있어야 되는 판례들이 있어요. 여기서 이 보존행위다라고 하는 건 조건부 권리가 부동산에 관한 것이면 처분금지 가처분도 할 수 있고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의 보존을 위해서 가등기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하고요.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의 입증 책임과 관련돼서 두 개가 있어요. 어떤 법률행위가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은 그러니까
내가 법률행위 하기는 했는데 정지조건부로 했다라고 하는 사실은 누가 입증하느냐? 아직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다. 즉 법률 효과의 발생을 다투려는 자가 입증을 하고, 반대로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의 조건이 성취되었다는 사실은 조건 성취로 이익을 볼 자, 즉 조건의 성취를 주장하는 자, 조건 성취로 권리를 취득하려는 자가 입증해야 된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어떤 법률행위가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은 이제 법률효과 발생을 다투려는 자, 그러니까 법률효과가 발생하지 않았다. 발생을 다툰다는 얘기는 발생하지 않았다를 주장하는 자거든요. 그 자가 입증하고,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의 조건이 성취되었다는 사실은 조건 성취로 권리를 취득하려는 자가 입증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이런 정도 판례도 같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가처분 가등기도 할 수 있고 입증 책임 2개 이렇게 같이 한번 정리를 하는데요. 자, 그게 이제 193페이지 보면 그 판례가 있습니다. 판례에 보면 그것도 밑에 있는 판례 먼저 보셔야 됩니다. 밑에 있는 판례. 어떤 법률행위가 조건 성취 시 법률행위 효력을 발생하는 소위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은 그 법률행위로서 법률효과 발생을 저지하는 사유로서 법률효과 발생을 다투려는 자가 주장 입증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하고, 그 밑에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에 있어서 조건이 성취되었다는 사실은, 그러니까 여기에 해당한다는 사실은 아직 조건이 성취되지 않아서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다 주장하는 자고, 이쪽에 해당한다는 사실은 조건 성취로 인해서 권리를 취득하려는 자가 그 입증 책임이 있다. 여기까지도 같이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래 순서는 요거 147조, 148조, 149조, 그 다음에 조건부 법률행위에 관한 일반 이론, 그리고 150조 조건 성취의 효력. 그래서 신의축을 위반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거하고, 나중에 말은 조건이라고 붙었지만 본질은 조건이 아닌 것들, 하지만 불능 조건이나 기성 조건은 가짜 조건이지만 정지 조건이나 해제 조건과 결합하면 이런 법률 효과가 생긴다라고 하는 것도 같이 정리해 두시는 것이 유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조건이 끝났고요. 그 다음에는 기한을 해야 되겠죠. 예, 조건부 법률행위 이제 끝났습니다. 기한부 법률행위에 관해서 하겠습니다. 기한이라고 하는 건 장래 도래가 확실한 걸 기한이라고 하죠. 분명히 장래가 도래할 겁니다. 그 장래 도래가 확실한 어떤 사실의 성부에 법률 효과의 발생 또는 소멸을 의존케 하는 법률행위의 부관을 기한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기한이다. 그래서 요번에 요거 이제 조건 같은 경우는 보통 통상적으로 있는 거하고 조금 순서가 다르기 때문에 제가 설명하기가 곤란해서 우리 PPT를 안 썼습니다. 하지만 준비는 해온 거죠. 해왔는데 이 순서가 아니라 반대 순서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냥 칠판에 써져 있는 내용을 그대로 유지하고 설명을 드렸던 겁니다. 자, 그럼 이번엔 기한을 하겠습니다. 기한. 기한은요, 시기가 있고 종기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시기가 도래하면 법률 효과가 발생을 하고 종기가 도래하면 법률 효과가 소멸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기한은 장래 도래가 확실한 거예요. 그리고 시기가 있고 종기가 있는데, 시기가 도래하면 법률 효과가 발생을 합니다. 시기가 도래하면 법률 효과가 발생을 하고요. 종기가 도래하면 법률 효과가 소멸한다. 밑에다가 그릴게요. 시기가 도래하면 법률 효과 발생, 종기가 도래하면 법률 효과가 소멸하는데 그때부터 발생하고 그때부터 소멸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서로 비소급이란 얘기입니다. 소급효가 없다라고 해요. 자, 이 시기도 종기도 둘로 나눠서 확정기한이 있고 불확정기한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종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확정기한, 불확정기한 이렇게 둘로 나눠지는데, 확정기한이라고 하는 건 3월 1일이 되면, 어린이날이 되면, 추석이 되면, 크리스마스가 되면, 네 생일이 되면 그래요. 객관적으로 누구나 다 기한이 도래했구나라고 하는 걸 아는 걸, 알 수 있는 걸 확정기한이라고 하고요. 불확정기한이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불확정기한은 첫눈이 오면 그래요. 첫눈이라고 하는 건 언젠간 옵니다. 하지만 그게 언제 올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죠. 하지만 반드시 오는 거죠. 진돗개가 죽으면 풍산개를 주겠다. 진돗개는 언젠간 죽어요. 언제 죽을지는 모르죠. 그럼 풍산개 주겠다.
이게 기한이란 얘기예요. 뭐 개를 왜 죽이느냐 또 이런 항의하시는 분도 있는데 개를 죽이는 게 아니라 예를 그렇게 드는 겁니다. 예, 그래서 확정기한과 불확정기한이라고 하는 거고 어쨌든 간에 시기가 도래하면 법률효과 발생하고 종기가 도래하면 법률효과 소멸하게 되는데 이거는 비소급이에요. 우리 조건기한 처음 하면서 조건이나 기한이라고 하는 건 당사자가 임의로 붙인 거기 때문에 조건이나 기한에 관한 민법 규정은 대체적으로 임의 규정이에요. 그런데 요거 하나는 절대적입니다. 절대적으로 비소급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절대적으로 소급표를 정할 수 없다. 그리고요, 여기엔 이런 게 있습니다. 시기가 도래하면 법률효과가 발생을 하고 종기가 도래하면 법률효과가 소멸한다. 그러면 법률효과가 발생하거나 법률효과가 소멸하기 전까지는 당사자가 그에 따라서 시기가 도래하게 되면 법률효과가 발생해서 나한테 이익이 생긴다. 종기가 도래할 때까지는 내가 사용하면서 이익을 계속해서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기대권, 희망권이 여기에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에도 기대권이나 희망권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기대권, 희망권도 보호해야 된다라고 해서 민법 제154조에 이 기대권, 희망권도 보호하겠다는 규정이 있는데 어떻게 보호할 거냐. 우리 조건부 법률행위에 관한 148조와 조건부 법률행위에 관한 149조. 그러니까 이건 침해 금지 조항이었고 이거는 처분 상속 보존 담보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조항이 있잖아요. 이거는 기한부 법률행위에도 그대로 적용하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기한부 법률행위 당사자는 기한 도래가 미정인 동안에 기한 도래로 인하여 생길 상대방의 이익을 해하지 못한다. 기한부 권리도 일반 규정에 의거 처분 상속 보존 담보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조건부 법률행위에 관한 규정을 기한부 법률행위에도 그대로 끌어다 쓰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기한부 법률행위에서는요, 기한이 도래하지 않음으로써 당사자가 갖는 이익이 있는데 그걸 기한이익이라고 하죠. 예, 기한이익. 그래서 기한이익이라고 하는 건 기한이익이에요. 기한이 도래하지 않음으로써 당사자가 누릴 수 있는 이익이다라고 하는데요. 기한이익은 법률행위 종류에 따라서 기한이익을 갖는 자가 다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법률행위를 한번 나열해 보면은요, 일단은 뭐 대차 계약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돈을 빌리는 계약이 있었다. 돈을 빌리는 계약을 금전 소비대차 계약이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금전 소비대차 계약이다. 빌려준 사람이 갑이고 빌린 사람이 을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채권자, 채무자라고도 얘기해요. 빌려준 사람, 그래서 나중에 거래가 끝나면 받을 거 있는 사람이 채권자예요. 이 거래 관계에서 받을 거 있는 사람이 채권자고 줄 거 있는 사람이 항상 채무자인 겁니다. 받을 거 있는 사람이 채권자, 채무자. 개념은 그다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럼 금전 소비대차 계약이 유상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유상이란 얘기는 다른 말로 이자부 금전 소비대차 계약이었다라고 할 수도 있고요. 무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거는 무이자부다. 그렇죠? 그러면 이건 이자 있는, 최근에 이제 나오는 트렌드가 이자 있는, 또는 최근에 나오는 트렌드가 이자 없는 무이자부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이자 있는 금전 소비대차 계약이었다. 이자 없는 금전 소비대차 계약은 1년 동안 공짜로 쓰기로 했다. 그러면 기한이익은 누구만 갖는 거죠? 채무자. 채무자가 누구예요? 소비차주라고 얘기를 하고요. 빌려준 사람을 금전 소비대주라고 얘기합니다. 소비차주, 소비대주 이렇게 얘기하면, 그럼 이자가 없는 금전 소비대차 계약은 소비차주만 기한이익이 있어요. 그럼 이자 있는 금전 소비대차 계약은 당연히 채무자인 소비차주도 1년 동안 사용해서 사용 수익할 이익이 있는 것이고, 금전을 이용해서 뭔가 사업에 활용할 이익이 있는 것이고, 소비대주는 이자 받아먹을 이익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자부의 경우는 채권자, 채무자 쌍방의 기한이익이 있지만 이자가 없는 경우에는 소비대주는 기한이익이 없고 소비차주만 기한이익이 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채권자, 채무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요번에는 임치계약입니다. 임치계약이다라고 하는 건 물건 보관 계약을 얘기하는 거죠. 창고에 물건을 좀 보관하자라고 하는 계약을 체결했대요. 그럼 임치계약은 임치인과 수치인이라고 얘기를 해요. 임치인과 수치인인데 이것도 유상일 수도 있고 무상일 수도 있습니다. 자, 무상이다라고 하는 건 1년 동안 갑이
을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1년 동안 네 창고에다가 내 물건 좀 보관해다오 라고 하는 거죠. 여기다가 내 물건 좀 보관시키는데 대가 없이 공짜로 하자라고 하면 보관시킨 임치인만 기한이익이 있고 수치인은 기한이익이 없어요. 공짜니까. 근데 유상의 경우에는 얘는 보관시킬 이익이 있죠. 편안하게 관리시킬 이익이 있지만 얘는 유상 이게 보관료 받을 이익이 있잖아요. 그래서 모두 다에게 기한이익이 쌍방에게 있는 거죠. 이 사람 뭐라고 부른다고요? 맡긴 사람이다 라고 해서 이 사람을 임치인, 얘는 보관해서 받고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해서 수치인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수치인, 쪽팔리다 그런 사람 아닙니다. 요번에는 대차계약인데 물건의 사용과 관련된 대차계약이다 라고 하면 이 대차계약은 또 둘로 나눠야 됩니다. 그래서 갑하고 을이 갑소유 물건을 무상으로 사용하기로 했다라고 하는 거죠. 무상으로 사용하기로 했다. 그럼 이 계약의 이름을 사용대차 이렇게 부르죠. 사용대차의 경우에 빌려준 사람을 대주라고 하고 빌린 사람을 차주라고 하는데 1년 동안 공짜로 쓰기로 했다라고 하면 차주만 기한이익이 있는 거예요. 차주만. 그런데 이게 혹시 돈을 받고 유상으로 빌려주기로 했다. 그러면 이거 계약의 이름이 다르죠. 1년 동안 갑소유 부동산을 대가를 받고 빌려주기로 했다. 그러면 이거를 임대차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임대차에서 이 사람을 뭐라고 합니까? 임대인이라고 하고 여기는요 임차인이라고 합니다. 이 임대차의 경우에는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가 기한이익을 갖는 겁니다. 이러한 법률 관계에서 기한이익을 갖는 자는 기한이익을 포기할 수 있다. 기한이익을 포기할 수 있다에 있어서는 그러면 소비대차의 경우에는 차주가 여기 중간에 채무 변제하면서 아유 그냥 더 이상 돈 필요 없으니까 받아가라 라고 할 수 있다는 얘기고요. 이자 있는 소비대차는 그러면 쌍방이 기한이익을 가지니까 한 사람이 기한이익을 포기하게 되면 상대방의 기한이익을 침해할 수 있죠. 그래도 포기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상대방의 손해를 배상하고. 그럼 여기는요. 여기는 차주가 기한이익 포기할 수 있고 여기는 임차인, 임대인 모두 다 기한이익을 포기하되 상대방의 손해를 배상해야 되는 거고요. 임치계약의 무상인 경우에는 임치인이 기한이익 포기할 수 있어요. 하지만 유상인 경우에는 임치인과 수치인 모두 기한이익을 포기하되 상대방의 손해를 배상하고 포기해야 된다. 이렇게 접근하는 거죠. 자, 근데 이거는 임의 규정이에요. 강행 규정이 아니라 이거 임의 규정이다 보니까 당사자 합의로 얼마든지 달리 정할 수도 있더란 얘기죠. 이렇게 해서 달리 정한 경우에 그 각 합의로 달리 정했으니까 기한이익 갖는 자가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혼란이 오게 됩니다. 기한이익이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는지 분명치 않게 되는 경우죠. 그런 분쟁이 되면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기한이익이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는지 분명치 아니한 때는 채무자를 위한 것으로 추정한다라고 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요, 이제 기한이익 상실 사유예요. 기한이익의 상실과 관련된 상실 사유다. 기한이익 상실 사유가 발생했다는 얘기는 기한이 남았어도 채권자가 야 당장 변제해. 그럼 반항하지 못하고 당장 변제해야 된다는 얘기죠. 이게 기한이익 상실 사유인데 예를 들면 갑이 을과 거래하면서 을이 갑에게 2억 원을 빌려주니까 갑이 이에 대한 담보로서 을에게 저당권을 설정해 주기로 약정을 했는데 먼저 채무자가 담보를 제공하기로 해놓고 이게 담보예요. 채무 변제를 부담하는 보증이다라고 해서 담보예요. 담보를 제공하기로 했는데 담보를 제공하지 않고 있더라. 두 번째는 담보를 제공하기는 했어요. 그런데 담보 가치를 저감시키고 있더라. 계속 하락시키고 있더라. 그 다음에 채무자가 파산했다. 네 번째는 당사자 사이에 특약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럼 여기서 특약이라고 하는 건 혹시 2억을 빌리면서 이자 약정을 했는데 채무자가 이자를 2달 이상 연체하면 채권자는 즉시 변제 청구할 수 있다. 그러면
3년을 쓰기로 하고 돈을 빌렸는데 이자 2달 밀리면 아직 변제 기일이 남았어도 채권자가 당장 변제해라. 그러면 우리 아직 1년 반 남았는데요 라고 기한이익을 주장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한이익 상실 사유가 생겼다라고 해서 바로 기한이익이 소멸하는 건 아니란 얘기예요. 기한이익 상실 사유가 생겼어도 채권자가 예를 들어서 2억 원 빌려주고 담보 제공하기로 해놓고 담보를 제공하지 않는다. 그럼 채권자가 봤을 때 아이고 요거 언젠가는 담보 제공할 거야. 그리고 기다려줄 수도 있지만 이런 괘씸한 녀석 그리고 즉시 변제 청구할 수도 있잖아요. 즉시 변제 청구하면 기한이익 상실의 효과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 조금 선심 써서 조금 더 기다려줄게. 그래서 즉시 변제 청구하지 않으면 기한이익 상실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한이익 상실 사유가 발생했어도 채권자가 적극적으로 청구했을 때만 기한이익이 소멸하는 것이지 상실 사유 발생 자체로 기한이익이 소멸하는 건 아니거든요. 여기도 마찬가지야. 담보 가치를 떨어뜨리고 있더라. 그래서 하나씩 띄어다가 팔고 있더라. 그러면 채권자가 이런 괘씸한 녀석 즉시 변제해라. 그럼 기한이익 상실돼요. 당연히 변제해야 돼. 그런데 그래도 나머지 토지만 가지고도 충분히 내가 이거 받을 수 있어. 그럼 기다려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청구하지 않으면 기한이익 상실되지 않습니다. 채무자가 파산한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가만히 보니까 기한이익 상실 사유가 발생을 했어도 채권자가 청구하게 되면 효력이 발생하고 채권자가 청구하게 되면 효력이 발생한다. 그러니까 이거는 거의 형성권하고 유사하구나. 그래서 기한이익 상실에 관한 이 특약은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에 관한 특약 아니면 그 다음에 정지조건부 기한이익 상실에 관한 특약으로 대별할 수 있지만 특별히 정함이 없으면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에 관한 특약으로 추정한다. 이 특약이 이자 2달 이상 밀리면 즉시 변제 청구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의 특약이거든요. 이게 이제 기한과 관련된 내용들 지금 다 본 건데 이렇게 해서 우리 또 요 책도 요 내용을 토대로 해서 다시 한번 훑어드리겠습니다. 그건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해드리겠습니다. 요 내용 필기 좀 하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